자, 그럼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문제가 되는 거는 바로 이 expectation, 바로 기대치를 우리가 구하는 거고요. 뭔가를 전부 다 어떤 값들을 평균을 취한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개수가 적을 때에는 별 문제가 안 되겠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시험을 봤는데 뭐 100점, 90점, 80점, 60점, 70점 이 정도 몇 개 안 되는 것들의 평균을 취하는 거는 사실 별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 강화학습법은 이 평균을 취해야 되는데 이 값들이 길이도 서로 다르고 그다음에 특정 어떤 위치에 대한 값들도 평균을 내고 이 평균 관련된 expectation 관련된 작업이 굉장히 많다 보니 이걸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강화학습법의 이론은 이런 식으로 간단히 우리가 처리할 수 있다는 것들을 굉장히 오래전에 수식을 제안을 했지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익스펙테이션을 쉽게 할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강화학습법의 최근에 어떤 연구 트렌드들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요. 어떻게 하면 평균을 그럴듯하게 쉽게 할 수 있을까? 연속적인 공간은 특히나 평균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불연속으로 딱딱 끊어지는 바둑판 같이 끊어지는 공간은 평균을 만들기가 쉽지만 그렇지 않은 공간은 평균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되게 좋은 방법이 명확한 것들이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부분을 되게 집중을 해서 개인적인 연구들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여기 좀 간단한 예 하나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평균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따져야 되는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익스펙테이션을 구하는 거는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샘플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뭐 국어, 영어, 수학 성적표가 있으면 그게 한 10개 있으면 뭐 그걸 다 점수를 더해가지고 개수로 n분의 1로 나눠주면 간단한데 이게 뭔가 문제가 복잡한 겁니다. 예를 들면 국어 중에서도 1번부터 10번은 네가 몇 점이 나왔고 10번부터 20번은 몇 점이 나왔고 뭐 옛날 같으면 주관식, 객관식은 또 따로따로 평균을 해야 되고 그 평균의 대상이 또 예를 들면 국영수의 주관식 평균은 얼마인가 국영수의 1번부터 10번까지의 평균은 얼마인가 이렇게 문제를 우리가 따져야 된다고 하면 이게 생각보다 좀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이제 강화학습의 세계이고요. 사실 방금 전에 제가 예로 든 것보다 더 복잡한 익스펙테이션 과정들이 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에 되게 좋은 아이디어가 사실 필요한데 이거를 찾는데도 한 20년 까먹은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서는 이제 새로운 방법이 등장했던 게 한 80년대쯤에 등장을 했는데 저는 이 방법도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고요. 이게 뭔가 잘못돼서 강화학습법이 꽤 오랫동안 또 처박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뭐예요? 알파고 나오기 전까지 또 많이 처박혀 있었죠. 알파고도 이거하고 거의 똑같은 방법을 쓰긴 합니다만 이 부분이 이제 바뀔 때가 된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 의견이고요. 자, 이 익스펙테이션에 대한 수식을 우리가 한번 적어놓고 얘를 좀 변형을 시켜보겠습니다. 이 강화학습법은 반복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왔다 갔다 하다 여기 가서 끝나죠. 또 왔다 갔다 하다 또 여기 가서 끝나요. 또 왔다 갔다 하다 여기서 끝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계속 이터레이티브하게 증가해서 계속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1000번 하고 10,000번 하고 10만 번 할 때의 결과물들을 기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저장한 다음에 평균을 내면 공간도 많이 차지해야 되고 연산량도 되게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걸 이터레이티브한 한 번 했고 두 번 했고 세 번 했고 네 번 하는 이 과정에 맞춰서 평균을 내는 방법론을 제시를 했고요. 이 방법이 지난 30년 동안 거의 동일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들을 깨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자, 이터레이티브한 방법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익스펙테이션을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장점이 하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n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익스펙테이션을 구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평균이라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평균이라고 하면 가중치가 없이, 평균은 가중치가 없죠. 아까 주사위 예제에서도 얘기 드린 것처럼 확률이 전부 다 6분의 1이었잖아요. 그래서 확률이 좀 다른 거예요. 6분의 2도 있고 6분의 3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유형의 가중치가 없이 그냥 n분의 1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진짜 평균이 되겠고요. 그래서 익스펙테이션은 원래 가중치가 확률적으로 다르게 있을 수도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는 평균으로 일단 먼저, 평균은 확률이 전부 다 동일한 경우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확률이 있지 않고 바깥으로 나와서 n분의 1이라고 하는 확률이 뽑혀져 나온 경우입니다. 원래는 시그마 xi 곱하기 확률이 pxi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확률이 일반적으로 똑같다라고 하면 확률 n분의 1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국영수를 똑같이 중요도를 놓고 보면 국영수는 3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서 점수를 평균을 내버리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n분의 1 우리가 총 n개만큼의 데이터를 확보해서 걔들을 다 더한 다음에 n분의 1하면 케이스가 다 똑같기 때문에 expectation이자 곧 평균값이 나올 겁니다. 자, 여기서 한 번을 더해요. 이터레이티브한 메소드니까 지금까지 n번을 했는데 n번에서 한 번을 더해서 n 더하기 1번을 하게 될 때에 어떻게 될까? 여기는 n 더하기 1분의 1, n 더하기 1까지의 합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관계를 가지고서 우리가 수식을 좀 변형을 시켜보겠습니다. 여기는 n 더하기 1번 했는데 이 결과물을 n번한 결과물을 토대로 해서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n 더하기 1번 한 평균값, 여기는 expectation이 아니라 expectation이자 다 일정하게 되면 확률이 일정하면 제가 평균이라고 했고요. 자, n 더하기 1분에 이 수식이 되겠죠. xi가 n 더하기 1번까지. 그럼 이걸 분해를 하게 되면 x n 더하기 1인 결과에다가 플러스 xi가 n까지의 합을 더한 것과 이 결과물은 똑같습니다. 그죠? 자, 이 수식을 분해를 해가지고요. 이렇게 두 개를 뽑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식을 분해를 하는데 여기에 하나 바로 이 부분에 수식을 써요. 요거 여기 그대로 왔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이 부분 어떻게 할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여기 수식이 틀린 것 같다. 잠깐 끊겠습니다. 수식이 틀린 것 같아서. 수식이 틀린 게 아니고 제가 이해를 잘못했어요. 자, 여기에 있는 수식은 이 수식하고 같죠. 그러면 요 녀석은 n 곱하기 2xn하고 같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대로 여기에 시그마가 있는 거는 요 결과물 n하고 2xn하고 곱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그대로 여기로 갔고요. 이 수식은 2xn에다가 n을 곱해 넣습니다. 그리고는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2xn을 하나 추가했고요. 2xn을 다시 빼줘서 결과 두 개를 빼면 0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식을 두 개를 첨부해 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앞부분에 n 더하기 1이 있기 때문에 얘하고 얘를 두 개를 이렇게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 n 더하기 1, 여기 n하고 1 있기 때문에 n 더하기 1로 n 더하기 1을 나눠주니까 2xn이 빠져나왔죠. 이 두 수식이 앞에 있는 n 더하기 1분의 1, n 더하기 1, 2xn이라서 빠져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면 이제 남는 수식은 얘하고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이 녀석만 여기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수식을 다시 좀 눈여겨보시겠습니다. 이 과정을 이제 지울게요. n 더하기 1에 대한 기대값은 앞부분에서 했던 n개에 대한 기대값에다가 더하기 n 더하기 1분의 1, xn 더하기 1 빼기 2xn이다 라고 수식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이 수식에 보시면 2xn하고 2xn이 있죠. 네. 자, 근데 여기서 되게 강력한 가정을 하나를 합니다. n 더하기 1분의 1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n 더하기 1분의 1. 이 숫자 어때요? n을 한 번, 두 번 할 때는 뭐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 결과가. 근데 n이
1000번을 넘어가면 어떤 결과가 될까요? 1000 더하기 1분의 1이나 이런 거 계산해 볼까요? 1 나누기 n이 10번 정도 하면 그때의 결과물은 0.09가 될 거예요. 근데 1000번쯤 했어요. 그러면 10의 9.9, 약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10의 마이너스 3승 정도 되죠. 이걸 두 번을 더하나 1002, 1100 하나. 결과물은 어때요? 되게 작은 숫자일 뿐이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고요. 1100번을 했을 때는 9.0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에요. 얘네들 두 개의 숫자를 보면 물론 다르죠. 근데 겁나 작은 거 하나만큼은 똑같습니다. 2000번을 해볼까요? 2000번을 하면 앞에 숫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4.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그런데 얘네들 값을 비교를 해보시면 값의 차이는 10의 마이너스 4승대이기 때문에 되게 작은 값이 살짝 변했을 뿐입니다. 앞에 숫자가 되게 커서 많이 변한 것처럼 보이지만 10의 마이너스 4승이에요. 10의 마이너스 4승에서 앞자리가 1이 되냐 2이 되냐 3이 되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숫자는 굉장히 작구나 라고 하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자, 그래서 이 n 더하기 1을 앞부분에 붙는 이 n 더하기 1 있죠. 이 녀석은 되게 작은 숫자네. 그러면 이 숫자를 우리가 적당히 작은 숫자 알파라고 고정을 해버립니다. 원래는 고정을 하면 안 되겠죠. 이 n이 계속 증가를 할 텐데 이게 n을 되게 많이 횟수를 줘서 학습을 시키게 되면 n이 많아지면 거의 값의 차이가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되게 작은 숫자 알파, 우리 보통은 0.01도 넣고요, 또는 0.001도 넣습니다. 이 정도의 작은 숫자를 넣더라도 값의 차이가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n 더하기 1분의 1이라는 걸 알파라고 하는 숫자로 근사하게, 여기 보시면은 근사값이라 물결 표시가 되겠죠. 이렇게 바꿨습니다. 정말 이렇게 바꿔도 될까요? 하는 의심이 들 정도인데요. 자, 그러면 알파를 붙여놓고요. 이제 n 더하기 1분의 1이 사라지고요. 알파를 붙여놓고 나서는 수식을 다시 정리합니다. 2가 있는 부분과 2x가 있는 부분끼리 합치고 2x가 없는 부분끼리 합쳐놓으면 알파 x 더하기 1, 새로 들어온 어떤 방금 전에 들어온 따끈따끈한 값이죠. 거기에다 알파배를 하고요. 1 빼기 알파하고 그 전 스텝에서 계산한 평균값을 그대로 뒀습니다. 새로운 평균값은 여기 지금 보시면 n 더하기 1이에요. 한 번을 우리가 더하는 거죠. n번에서 한 번을 더하면 새로운 평균 expectation 값은 방금 들어온 녀석에 대한 알파 값, 되게 작은 숫자를 곱해서 더해주고, 그 다음에 1 빼기 알파. 그러면 1 빼기 알파는 어때요? 거의 1에 가까운 숫자겠죠. 알파가 되게 작으니까. 그리고서는 그 전 스텝에서 구한 값들을 여기 가운데 더하기로 더해줘라. 그러면 새로 구한 EX n 더하기 1과 거의 유사하다 라고 하는 이런 기괴한 식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자, 이게 바로 이 스토캐스틱 세계관에서 평균을 구할 때 쓰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익스펙테이션 값이 있는데 새로운 요소가 들어가서 걔를 평균적으로 내려고 하면 새로운 값에다가는 되게 작은 알파를 곱해주고요. 1 빼기 알파, 되게 1에 가까운 값을 기존에 있던 값에다가 곱해서 두 개 양쪽을 더해주면 이 새로 들어온 값의 영향력이 아주 작게 이 값에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1 빼기 알파는 거의 1에 가까우니까 기존 값은 거의 비슷한 상태를 유지하겠죠. 요것과 요 값은 되게 비슷할 거예요. 그리고 새로 들어온 값은 굉장히 작은 영향만 새로운 값을 만드는데 expectation에다 영향을 줄 겁니다. 그래서 알파가 되게 작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요.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론이 여러분들이 신호 처리에서 배웠어야 되는데 안 가르친 것 같습니다. 바로 Infinite Impulse Response라고 불리는 IIR 필터 만드는 방법에서 이와 유사한 방법론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DSP 시그널 프로세싱,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DSP 분야를 배우게 되면 두
두 가지 필터에 대한 개념이 나와요. 하나는 FIR, 하나는 IIR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는 인피니트한 임펄스를 이용한 무한대. 여러분들 옛날에 미분 배우시다 보면 이렇게 가다 여기 구멍 뚫려 있고 여기 이렇게 뭐 이렇게 값이 연결되는 거를 미분해서 불연속이다라고 배울 겁니다. 네, 이거는 불연속인데요. 우리가 인피니트 무한대라고 하는 컨셉을 넣게 되면 이거는 디스크리트하게 끊어져 있지만 여기 가다가 이 부분에 이렇게 무한대 화살표 표시를 해놓게 되면 얘는 이 무한대에 해당하는 임펄스는 미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사실 여기가 끊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이렇게 임펄스가 있기 때문에 두 개는 연속적인, 이 부분은 연속적이고 이렇게 표현되는 건 불연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미분이 불가능하지만 이렇게 되는 임펄스는 미분이 가능해요. 그래서 임펄스 수십 개를 모아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커브의 형태를 만들면 여기도 임펄스, 여기도 임펄스, 여기도 임펄스, 여기도 임펄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커브를, 곡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IIR 필터 만들 때 쓰이고요. 이렇게 임펄스를 섞어 넣어서 무언가 시간에 대해서 서로 곱을 하는 거, 컨볼루션도 바로 이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컨볼루션은 뭔가 시간 t 마이너스 타우, 그래서 이 부분에 임펄스 델타를 곱해서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 부분도 컨볼루션 컨볼루션 관련된 기법들을 배우실 때 배웠어야 되는데 안 배웠다 그러면 해당 교수님들한테 가서 왜 안 배웠어요? 하고 가서 따지십시오. 자, 그래서 이 임펄스들 합치는 방법 중에 이 IIR 필터라고 하는 방법이 이것과 굉장히 유사한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일명 우리가 어떤 값을 x라고 하는 값을 평균을 내야 되는데 x에 대한 평균을 내기 위해서 굉장히 작은 값을 새로 들어온 거에서 곱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기존 값을 굉장히 1에 가깝게 해서 두 개를 더해주면은 평균에 비슷하게 수렴을 하게 됩니다. 이 기능이 IIR 필터의 한 가지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FIR, IIR 두 개가 있고요. DSP 분야에서 배우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왜 안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FIR, IIR의 개념은 알아두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때가 몇 군데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임펄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수학 기호로는 보통 델타라고 표현하게 되고요. 그리고 라플라스 트랜스폼 해보시면 델타는 1로 정의가 됩니다. 라플라스 트랜스폼도 역시 2학년, 3학년 때 배우셔야 되는데 제어 과목에서도 배워야 되는데 안 배웠으면 가서 따지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3학년 때 제어 과목을 배우잖아요. 입력 X가 들어가면 출력 Y가 나와야 되고 입력 때 출력의 결과를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 보면 S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얘네들이 하나의 이득, 개인에 해당하는 뭔가 시스템 트랜스퍼 펑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GS 이렇게 나올 텐데 입력에 대해서 출력,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시스템이 있어요. 뭐 시스템 또는 뭐 이 시스템이 얘는 속에 뭔지 알 수가 없어요. 무슨 기능을 하는지 모르면 이렇게 찔러보면 뭔가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뭐 이 찔러보는 걸 컵으로 사인 함수를 넣거나 이 집어넣는 걸 인풋으로 넣게 되면 얘가 보이는 반응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제어를 하는데 많이 나오는 매스 스프링 댐퍼 시스템이면은 내가 여기에다 입력을 임펄스로 넣거나 스텝으로 넣거나 램프로 넣게 되면 얘가 보이는 반응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제어 책에 있는 얘기고 제어 책 한 3장이나 4장 초에 보시면 꼭 나옵니다. 자, 그런데 임펄스를 넣게 되면요, 이게 라플라스이기 때문에 임펄스를 때려 넣으면 임펄스는 1이라서 x가 1이 되기 때문에 임펄스를 대입하면 그때 나오는 출력 y는 시스템하고 똑같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 거기에 임펄스를 넣으면 망치를 꽁 하고 때려보면 띠용 하고 나타나는 게 시스템의 특징하고 똑같습니다. 시스템 원래 있는 시스템 함수, 트랜스포 함수에 똑같기 때문에 이 임펄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망치를 한번 때리고 얘 땡 하고 친 다음에 얘의 특성을 보고 싶은 경우 이렇게 망치를 한번 툭툭 때려보면 얘가 깨졌는지 아닌지 아는 것도 마찬가지
이런 기법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이 임펄스를 넣으면 시스템 특성이 나오기 때문에 임펄스를 모아가지고 수십 개의 임펄스를 모아서 새로운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함수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IIR 필터의 개념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이 IIR 필터의 개념은 비전에서는 사실 안 사용합니다. 비전은 시간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고 공간에 대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보통은 사용을 안 하고요. 그래서 시간축에 대해서 움직이는 이런 커브들을 만들어서 시스템에다 넣고 걔의 y 값을 관찰을 하면 내부에 있는 g의 성격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예전에 어떤 영화 같은 데서 보면요, 프리퀀시 제너레이터라고 불리는 그 펑션 제너레이터 아니고요, 그거는 싸구려고 프리퀀시 제너레이터를 이용을 해서 임펄스를 타타타타타 보내면 함수 형태로 해서 보내면은 그 기기가 ATM기가 갖고 있는 그 관련된 정보들이 티티티 나오면 그거 가지고 해킹하는 옛날에 영화에서 한번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프리퀀시 생성기들, 이 프리퀀시 어널라이저죠, 정확하게는 프리퀀시 생성기가 프리퀀시 분석이라 하면 바로 이러한 성격 때문에 임펄스를 넣으면 출력이 바로 시스템의 특징을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러분들도 친구가 있는데 친구의 성격을 알고 싶으면 몇 대 때려보면 알잖아요, 그죠? 툭툭 건드려보고 뭐 때린다는 표현이 좋지 않은데 밥도 사줘보고 한 번씩 찔러보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의 성격을 조금씩 관찰할 수 있죠. 관찰한 값, 출력 Y를 토대로 해서 이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그런 기법입니다. 자, 그래서 뭐 FIR도 임펄스를 섞어 넣긴 합니다만 IIR은 시간에 대한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서서 얘기 드린 것처럼 새로운 값 X에다 알파, 1 빼기 알파의 원래 값 하게 되면 새롭게 나오는 값이 얘네들의 조합으로 평균적인 레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험으로 한번 해보시면요. 이게 이제 번호가 바뀌어서 레슨 10입니다. 그래서 렉처 10. 그래서 10번의 IIR이라고 하는 파트에 예제가 들어있고요. 지금 FTP에 제가 올려놨기 때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9번이라고 올렸나?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맣게 붙여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전에 보셨던 알파는 되게 작은 값을 쓰고 1 빼기 알파에다가 원래 있던 값 하면 얘는 평균으로 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데모2라고 하는 예제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알파 값을 제가 0.01을 썼죠. 여기에 보시면 x는 랜덤 값을 이용을 해서 화면에다 초록색으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총 100번을 해봤더니 x 값이 0에서 1 사이에 랜덤한 값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 배웠던 이 방법으로 f 대신에 s라는 값을 쓰고 처음에 값은 0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알파 값은 0.01이고요. 1 빼기 알파 0.99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원래의 값 s는 0.99 곱해져 있고 새로운 값 x 랜덤에 의해서 나온 거는 0.01을 대입해서 이 s 값을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이 s 값이 이렇게 노이즈성 0에서 1 사이에 아무 값이나 들어올 때 s는 처음에 0이었다가 이 수식에 의해서 점차로 증가를 합니다. 100개쯤 했을 때는 뭐 결과가 그냥 그저 그런데요, 모르겠는데요. 자, 1000번을 했더니 어떻게 되냐면요, s라는 값이 쫙 증가하면서 이 근처에서 이제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이 값은 뭔가요? 0에서 1 사이의 값, 여기가 0, 여기가 1이에요. 0에서 1 사이의 값이 랜덤하게 등장을 할 때 지금 대략 보시면 한 300~400번 정도 하게 되면은 이제 s라고 하는 값은 0에서 1 사이에 완전 랜덤이니까 평균 값은 얼마예요? 0.5가 나오겠죠. 그래서 0.5 주변으로 s값이 이렇게 수렴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큰 값이 나오면 이 값이 조금이라도 위로 가겠죠. 작은 값이 나오면 조금 더 밑으로 가겠죠. 이 사이에서 흔들리기는 하지만 평균 근처로 수렴에 들어가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수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된다면 1000번 정도를 하게 되면 또는 500번 이상을 하게 된다면 바로 이 수식을 쓰게 되면 이 결과물은 들어온 x값에 대한 expectation 평균 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그 IIR 필터의 개념을 이용한 바로 expectation을
이터레이티브한 메소드를 써서 하는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뭐라고? 왜 갑자기 문제가 그쪽으로 가요? 내가 뭔가 한 번 시도를 했더니 리턴 값이 이만한 값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게 나오고, 이게 나온다면 걔네들을 expectation 레벨로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 이 수식에다가 새로운 리턴 값이 나오면 그걸 여기다 대입을 하고 현재의 값을 이용을 해서 이 부분 expectation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부분은 리턴 값이 들어가겠고요. 이 부분은 나오는 결과 값이 2R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리턴 값을 대입을 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또 하면 최종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평균 레벨에서 흔들리는 값으로 수렴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을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다 사용하는 것이 바로 강화학습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만요. 아까 잠깐 중간에 끊어가지고 수업을 얼마나 했는지 제가 알 수가 없네요. 어디있지? 이건 제 목소리 동영상이고요. 아까 한 8분 정도 해서 지금 26분, 27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리턴이라고 하는 거에 의미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럽게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이 리턴을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이 강화학습법은 수식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의미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이 리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다음 두 가지 경우를 볼게요. 그래서 S0 여러분들 이 예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S 이거 S가 아니라 X로 썼어야 되는데 좀 혼란스럽게 돼버렸네요. 여기 위치로 표현해서 얘를 X로 바꾸겠습니다. 이거 좀 많은데. 왜냐하면 S는 시간순이라서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뒤에도 또 나올 거라 이따가 뒤에서 다시 붙일게요. 자, 이 문제가 있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여기가 X0 여기에서 리워드 플러스 1을 넣고요. X1, X2, X3 바로 이 부분에서 에이전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X3, X2, X1, X0 이동해서 끝이 나는 경우가 되겠고요. 두 번째 경우는 X3, X2, X3, X2 여기로 왔다 갔다 계속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풀려서 마지막 X0로 오는 경우입니다. 끝은 다 지금 보시면은 X0가 바로 터미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네거티브 리워드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네거티브 리워드가 없으면은 또 어떻게 되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중간에 산적이 있어서 마이너스 0.1을 얻는다면 얘의 경우에는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밖에 안 움직였고 이 두 번에서 마이너스 0.1씩 두 번이 까이고 마지막 X0에 들어갈 때 1을 얻어서 0.8이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쭉 개수를 세봤더니 마이너스 0.1인 게 8번 있고 마지막에 1을 얻어서 8번밖에 안 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네요. 그럼 이 경우에는 마지막 얻게 된 리턴 값이 0.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0.8이 0.2보다 좋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보다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 지금 보시는 이 값들은 리턴 값이죠. 이 값은 리턴입니다. 리턴 값이 좋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움직였을 때 리워드를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리워드가 있게 되면 나는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보다 리턴 값이 크기 때문에 0.8로 0.2보다 크기 때문에 밑에 있는 케이스 2보다 케이스 1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네거티브 리워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거티브 리워드 마이너스 0.1을 빼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는 중간에는 아무 리워드도 얻지 못하고 여기서만 1을 얻어요. 그래서 0 곱하기 이것도 0이 왜 2라고 썼네. 2 번이니까 여기는 제가 뭔가 잘못 이렇게 써야 되겠죠? 위하고 맞춰서 쓰면 자료를 다 뜯어 고쳤더니 실수가 오타가 많네요. 자 여기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중간에는 어떠한 마이너스 네거티브 플러스 포지티브 리워드도 얻지 않습니다. 단지 x1에서 x0 갈 때만 2를 얻었어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할 때 아무것도 리워드가 없다가 x1에서 x0로 갈 때만 플러스 1 리워드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케이스 1이나 케이스 2의 경우에는 똑같이 1을 얻잖아요. 리턴 값이 똑같잖아요. 이렇게 갔을 때도 1 나오고 이렇게 갔을 때도 1 나와요. 그러면 리턴 값이 똑같으니까 뭐가 더 좋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네 라는 결론을 일단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갈 때 마이너스 0.1씩 깎아먹는 게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 플러스 1이 되더라도 결과물이 0.8이 나왔던 거고요. 두 번째 경우는 마이너스 0.1로 계속 깎아내려 가니 마지막에 1이 있다 하더라도 0.2로 줄어들어서 리턴으로 보면 0.8이 0.2보다 좋으니까 야 우리가 뭔가 최단 코스를 찾을 때에는 네거티브 리워드가 필요한가 보다라고 하는 착각을 할 수가 있어서 이 예제를 들은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네거티브 리워드가 없는 경우에는 똑같이 이렇게 가도 1이라는 리워드를 얻고 이렇게 가도 1이라는 리워드를 얻어서 두 개가 구별이 안 되니 내가 네거티브 리워드가 있어야지만 길찾기 문제라든가 최소값이라고 하는 것들을 리워드를 최대화하는 리턴 값을 최대화하는 것 강화수법이 가능한 것인가 라고 하는 합리적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게 올바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따로 예제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이게 올바르지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거는 케이스 1이든 케이스 2든 100번, 1000번에 걸쳐서 이 결과들을 전부 다 익스펙테이션을 구할 겁니다. 에버리지를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경우를, 진짜 많은 경우, 여기 지금 두 가지 경우를 합쳤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번은 1 나오고 한 번은 1 나왔기 때문에 뭐 그냥 1이 나오겠군. 그럼 아무 결과가 없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되게 조심스러운 건 굉장히 많은 경우를 합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잘 생각하실 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 x3에서부터 시작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x0에서 멈추는 경우만을 뽑아가지고 우리가 평균을 낸다면요. x0에 여기 이쪽 끝이 없다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여기서 시작해서 왔다 갔다 하다 이렇게 끝나고 왔다 갔다 하다 끝날 때 여러분들 가장 적게 지나가는 곳은 과연 어딜까요? 이 x3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 올 텐데 x0를 가는 경우는 1000번 테스트라면 딱 1000번만 오겠죠. 여기가 터미널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x3는 시작을 1000번 했기 때문에 최소한 1000개가 필요하겠고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녀석들을 실제 방문하는 횟수들은 생각보다 좀 커질 겁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한 번에 이렇게 지나가면 한 번에서 들어가겠지만 이 사이로 왔다 갔다 하다가 통과하게 되면 여기는 한 10번 지나가는데 여기는 한 두세 번, 여기도 한 10번 또는 한 7, 8번, 그리고 여기는 한 번밖에 안 되겠죠. 이것들을 토대로 퓨처 리워드들을 우리가 평균을 내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이렇게 간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면 나의 퓨처 리워드는 1이야 라고 얘기하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갔다 왔다 갔다 여기를 100만 번을 한 다음에 가게 되면 요 초반에 X2를 통과한 부분은 퓨처 리워드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평균적으로 얘기할 때 여기를 굉장히 많이 지나갔을 거고요. 여기는 조금 덜 지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작점부터 끝점에 대한 것들을 무언가
이 리턴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꼴에 가까운 즉 리워드를 얻은 부분에 대한 총 리턴 값들을 s는 x1 바로 이 지점에서 리턴 값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의 리턴 값이 바로 이 옆에 있는 녀석보다 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너무 많이 지나갔기 때문이에요. 여기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모수가 커지게 커져서 이 부분의 값이 실제로는 조금 더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리워드를 얻는 부분, 이 부분에 해당하는 값들이 생각보다 여기 있는 값들이 천천히 이렇게 밑으로 여기는 1을 얻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나가는 거, 이 부분을 지나가는 거, 이 부분을 지나가는 거에 대한 리턴 값들을 조사해 보시면 이 값이 이렇게 밑으로 흘러내리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x1이 x2보다 입장에서 랜덤 모션을 했을 때 터미널 x0에 갈 확률이 x2에서부터 시작해서 랜덤 확률을 토대로 해서 x0에 갈 경우보다 훨씬 이 부분에서 시작했을 때 값이 x0에 빨리 갈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보시면은 여기가 시작점이고 여기가 끝점이지만 얘가 끝날 확률이 이 녀석이 끝날 확률보다 훨씬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들에 대한 프로바빌리티가 크기 때문에 기대값도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성격입니다. x0을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얘는 조금 리턴 값을 얻을 수 있는 리턴 값에다가 무언가 확률을 곱해줘야지만 우리는 최종적인 기대값이 될 텐데 x2가 여기 가서 끝날 수 있는 확률적인 요소 x2가 여기 갈 확률, x1이 여기 갈 확률 두 가지를 비교해 보시면 얘가 당연히 이쪽으로 갈 확률이 높겠죠. 확률이 높으면 어떻게 돼요? 그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x1이 x2보다 최종적인 기대값이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리워드가 없더라도 여기는 1이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1이라고 하는 리워드가 리턴을 익스펙테이션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로 얻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성격이고요. x0하고 x1, x2, x3를 보시면 x1이 x0보다 조금 더 가깝기 때문에 x2보다는 x1이 expectation of r, 리턴에 대한 expectation 값이 높게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상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마이너스 리워드가 있어야 빨리 그 길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고 끝에서 그냥 무조건 다 1만 얻는 경우지만 얘네들은 평균을 취해서 공간에다 재배치를 하기 때문에 가까운 데 있는 녀석은 조금 더 터미널에 빨리 갈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걔네들이 갖고 있는 퓨처 리워드의 합, 리턴의 익스펙테이션 값이 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것. 이게 바로 강화학습법을 이해하실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뒤에서 몬테카를로 예제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갈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네거티브 리워드가 있냐 없냐는 사실 중요하지가 않아요. 네거티브 리워드가 있으면 중간에 마이너스가 나니까 마이너스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 여기 또 똑같이 x로 바꿔야겠네요. 참. 여기 바쁘긴 한데.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거 S라고 하면 안 돼서 X로 바꿔놓겠습니다. 이거는 실제 공간상에서의 스페이스, 공간상에서의 움직임이고 S는 시간에 대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제가 구별해서 설명을 하겠고요. 그래서 공간상에서 실제로 X좌표에서 한 방에 가는 녀석은 리턴 값이 0.8을 얻고 뭔가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은 마이너스 0.1씩 까이는 경우에 이 녀석이 훨씬 더 좋을 거라 생각하고 실제로 보시면 0.1, 마이너스 0.1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0.8, 최종적인 리턴은 0.2가 나와서 이렇게 왔다 갔다 쓸데없이 헤매는 것보다는 한 방에 가는 게 더 좋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죠. 마이너스 리워드가 있으면 우리가 최종 골을 찾는 데에는 조금 도움이 되긴 합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게 없더라도
이게 없더라도 강화학습법은 공간이 터미널까지 얼마만큼 가까운 곳에 있는가를 확률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expected return, 리턴에 대한 기대값이 네거티브 리워드가 없더라도 우리는 왼쪽으로 가면은 빨리빨리 해서 터미널에 도착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목이 끝나고 나서도 네거티브 리워드가 꼭 있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들을 해서 이 부분을 제가 추가했고요. 대신에 이 마이너스 0.1이라는 게 있게 되면 우리가 이 녀석하고 이 녀석 케이스 1, 2를 비교했을 때 좀 더 빠르게 케이스 1이 2보다 좋다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이 녀석이 없다 하더라도요, 네거티브 리워드가 없다 하더라도 1번과 2번을 비교했을 때 이렇게 많이 헤매는 것들을 저절로 제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결정을 빨리빨리 해서 내가 왼쪽으로 계속 가야지만 좋다라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기법이 이 강화학습법 안에 사실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리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가속시켜서 빠르게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리턴 값들을 디스카운트, 깎아 내려가는 방법론이 있고요. 이 부분은 MC 몬테카를로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디스카운티드 리턴이라는 건 아직 안 배웠지만 이거는 이제 뒷부분에서 감마벨을 사용을 해서 조금 먼 미래에 있는 리워드 값들은 조금 더 멀면 멀수록 값을 많이 깎아내리는 방법도 우리가 배울 거고요. 퓨처 리워드는 앞에서 얘기 드린 대로 현재의 상태에서 미래까지의 얻게 되는 리워드들을 얘기하고 그걸 다 합친 게 리턴입니다. 그리고 이 리턴은 우리가 사용했던 지금까지 배웠던 한만하는 리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값을 조금씩 깎아내리는 디스카운티드 리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물은 뒤에서 몬테카를로가 끝난 다음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피소드라는 용어 제가 아까부터 쓰고 있어요. 하나의 시퀀스고요. 시작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터미널에 가서 끝나는 법. 그 행위 하나를 우리가 일생 한 주기가 아니라 에피소드 한 일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언가 해갖고 터미널까지 가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본 것들 쭉 스테이트 트랜지션 여러 개 합쳐져서 터미널에 가는 것을 에피소드다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살짝 끊고 다음 챕터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강화학습 몬테카를로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